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카입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금리는 장중 1.39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1.369로 크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의 고지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채권금리가 1.5%가 넘으면 시장을 폭락한다?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액면에 표시된 기간까지 할인율을 더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국채,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지방채, 이 외의 채권은 사채라고 불리는데요. 기간을 정해놓고 연 단위, 분기 단위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시에는 원금을 되돌려받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바이든의 연이은 대규모 부양책이 경기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채 발행의 증가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합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은 1.9조 달러에 달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다만 국채 발행은 프라이머리 마켓을 통해서 발행하는데요.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채권이 증가하게 되는 꼴이라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부추깁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채권자의 매도입니다. 결국 한정된 돈의 크기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으로 돈이 옮겨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 시장의 채권을 매도하고 프라이머리 마켓의 국채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또한 채권은 만기까지 한정된 이자를 받아먹기보다는 채권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향후에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식을 최고점에서 팔고 싶듯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0.5%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채권금리가 오른다고 기준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경제사회가 큰 혼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금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국채 발행의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가연동체 팁스를 보시면 낮은 상승률을 보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다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금리를 부추겼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는 이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정의 대표적인 이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57%라고 합니다. 그런데 2월 22일 기준으로 채권의 대표격인 10년 채권 수익률이 1.39까지 치솟아 올랐는데요.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과 채권 금리와의 차이는 불과 0.18까지 좁혀졌습니다. 작년 4월에 S&P 500 평균 배당 수익률은 2.05%로 당시 채권과의 수익률 차이는 대략 1.4%였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0.18%를 더 먹을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채권으로 갈아탈 것이냐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업마다는 다릅니다.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성장형 배당주, 고배당주, 잠재적 배당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만 몇천억 또는 조 단위로 굴리는 해치펀드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0.18%라도 수익률이 수십억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과 대비되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와 다르게 미국에서 주식과 대비되는 자산은 바로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채권 시장의 총액이 적어진다면 그 돈이 다른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외환이나 원자재, 암호화폐로도 옮겨갈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주식시장입니다. 향후에 시장이 불안정하다면 또는 경제 성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호황이라면 채권의 수요는 적어지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무엇을 반영하는지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주식과 채권은 0.8의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론적일 뿐이고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시장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채권 금리를 상승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래에 대한 실질 금리를 반영합니다. 현재 실질 금리의 궁극적 의미는 자본 조달 환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마이너스 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본 조달과 위험 선호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긴축 발작은 경기 악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경기 회복, 테이퍼링, 경기 상승, 금리 인상 순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리플레이션 장세에 속해 있으며 경기 회복에서 테이퍼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당시에는 테이퍼링으로 채권 금리를 조절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거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과거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향후 순서는 2022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022년 4분기나 2023년 1분기에 양적 완화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테이퍼링 축소 발표 때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6%라는 폭락을 가져오기도 했었는데요. 리플레이션이란 디플레이션과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시장을 뜻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지표 반등도 채권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기저효과가 클수록 더 그런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 유가가 반등이 크면 클수록 채권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로존이 코로나에서 점점 해방되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글로벌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1차 긴축 발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테이퍼링은 보고서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기 시작한다면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심리는 이에 반응하게 되겠죠. 현재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금리도 주식처럼 선반영 비슷하게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도 테이퍼링 발표 이후 국채 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금리 인상할 때까지 채권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은 국채 금리가 1.5%까지 상승한다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글로벌 시장은 실질 금리의 하락으로 급등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 이하로 형성되던 실질 금리는 최근 마이너스 8% 수준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1.5% 이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2.3% 이상 넘어간다면 위험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 안에 국채 금리가 1.5%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7%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면 실질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한 달에 36 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한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전망은 제각각 다릅니다. 연말까지 2%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 1.5%에서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이 2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기에 파월의 발언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참 애매합니다. 2020년 9월 FOMC부터 통화정책보다는 우선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고, 이 말은 경기부양책이 통과 이후에야 연준이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왔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올해 FOMC까지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파월의 언급에 따라서 어이없게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지표, 국채금리, M2 증가율, 빅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 브라질과 터키 환율을 보시면서 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경제를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